오늘 거할 리뷰는 최신화입니다. 처음으로 최신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주 방송이었고 저희가 방송이 금요일이니까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이제 그알은 방송이 있는데 날짜가 제가 먼저예요. 그알이 내일이고 그래서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네. 요일상. 어쨌든 최신화입니다. 오늘까지는. 살인자와의 동승, 가평 예비교사 유기 사건이라고. 이게 미대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래서 이거 강호순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아니냐 이런 이제 관점으로 취재를 한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순 얘기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딱히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강호순이 맞나,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정황들이 그런가 한번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산과 울창한 숲을 넘어가다 보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이 있다는데 거기 산골에 뭐하러 들어가요? 그땐 집도 없고 아주 무인지대 같았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50가구도 채 안 되는 작은 동네야. 길목에 오랫동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남자가 길을 안내합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 이쪽으로. 저기 저 굴착기 있는데요. 이분이 최초 발견자네요. 그 예비교사 피해자 발견하신 분인가 봐. 여기에요. 여기쯤 이렇게 또랑이 있었어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냐. 여기 또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굴린 거지.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있던 거야. 2004년 8월 25일 오후 5시 55분 메마른 도랑 비탈 5m 아래에 눕혀져 있던 젊은 여자의 시신. 엉덩이가 보이더라고요. 속옷을 안 입었어. 금방 죽은 얼굴이더라고.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밝은 원피스를 입은 채 숨진 여성, 하의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한 뒤 살해되어 도랑 경사지에 버려졌을 거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주변에 소지품 같은 것들이 같이 있던가요? 그런 건 못 봤어요. 원피스 그것만 입었더라고요. 소지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던 중 그녀를 애타게 찾던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밤 언니가 교사 발령장 받으러 갔는데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서 오전이면 도착해야 했는데 여기 왔다 그러지도 않고 사람이 사라졌대요. 23살 박윤미. 임용됐고 어느 학교로 가는 그 임명장 같은 거가 있겠죠? 받았어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됐네. 어려서부터 언니가 저를 키웠어요. 2살 차이지만. 학교 생활하고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24시간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학교 가기 전에 저 불러서 밥 사 먹이고 정말 고생만 하다가 딱 좋은 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강원도 춘천에서 교대를 졸업한 윤미 씨는 2004년 9월부터 양평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할 예정이었다. 첫 출근 일주일 전인 8월 25일 발령장 제출하려고 아침 일찍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첫 차를 탔습니다.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낮부터. 계속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는. 그때부터 저도 불안했죠.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서요. 양평 경찰서를 갔는데요. 사람이 사라졌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평 경찰서에서 시신이 하나 나왔는데 확인해 보시겠냐. 설마 했어요. 맞았네. 그때 하늘색 옷 잡고 엄마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속옷 없어. 착용하고 있던 가방, 신발, 안경, 휴대전화까지 소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검 결과는 질식사예요. 비구폐색 또는 액사.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시켰거나 목을 졸랐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생식기에 손상이 있는 걸로 봐서 성폭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회음부 손상, 피하 출혈이 있었다. 성범죄의 경우 반드시 정액이나 체액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고려하면 가해자의 의도가 성폭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유기됐지만 시신은 사건 당일 비교적 온건한 상태로 발견이 됐대요. 때문에 범인을 쉽게 찾아낼 거라고 가족들은 믿었지만 바람과 다르게 시신에서도 유기 현장에서도 범인의 정체를 밝혀줄 단서가 없었다. 가족들은
양평 교육청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거기서 30km나 떨어진 가평의 외진 곳에서 발견된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가평 쪽이랑 언니가 연고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없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나요? 없어요. 7시 20분 홍천터미널. 이게 윤미 씨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연락을 남긴 시간입니다. 춘천에서 시외버스 타고 양평 가기 위해 홍천버스 터미널을 들려야 돼. 그래서 중간에 내렸다 갈아타야 된다 이런 연락이 왔었고, 자 그러면 홍천버스 터미널에 내렸다가 양평 가는 버스를 못 탄 건 아니냐, 범행 장소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시 경찰이 확인한 윤미 씨의 마지막 행적은 양평 버스 터미널이었다고 하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 중간 지점에서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춘천은 아니죠. 홍천에서 내렸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범인을 만났던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홍천 터미널에 아침에 앉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학교 선생님 되려고 교육청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남자가 말을 건다고 따라가겠냐는 거지. 버스 타지. 그럼 양평에 내려서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거든요. 이분이 이 터미널을 벗어났을까요? 버스 기다리다가 잠깐 뭐 시내를 들리거나 뭐 그럴 일이 없을 거란 말이야. 양평에 내리진 않았을까 싶네. 거기서 버스에서 나가면서 걸어 나가는 게 딱 찍혀요. 양평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네요. 이게 이제 양평 가는 버스였나 보다. 8시 28분쯤 그런 버스가 도착할 테니까 내렸을 거다.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부터 확인이 안 돼요. 역시 교육청 가던 중에 인적 드문 데서 범인이랑 마주친 게 아닌가 싶다. 자 그러면은 버스 터미널에서 교육청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2km입니다. 차 타면 5분 거리. 택시나 뭐 버스겠죠, 타려는 게. 너무 가깝잖아. 근데 왜 못 갔을까? 아침 시간에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납치해서? 특이한 경우네. 윤미 씨가 사건 전날 교육청에 전화했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터미널에서 기본 요금 나온다. 택시 타고 와라 한 거예요. 교육청에 전화해보고 어떻게 가는지 다 알았어, 다 들었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간다 그랬어요. 그걸 알았으면 언니는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양평 지역의 택시기사. 경찰서 형사들이 여기 와서 한 열흘 조사했는데 다 해봤는데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 일단 뭐 택시들부터 조사해 봤겠죠 당연히. 근데 양평이 뭐 큰 지역이 아니잖아. 택시회사 통하면은 금방금방 다 만날 거예요, 택시기사들. 우리 택시기사들을 처음에 의심했겠지. 근데 여기서 교육청 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택시기사들 누가 노름하는지, 여자관계, 그 다음에 술 먹는 사람들, 자주 가는 술집, 우리가 매일 가서 수사했다니까요.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들부터 시작해서 전과 없는 기사들까지 다 만나봤어. 그날 양평터미널에서 윤미 씨를 태워줬다는 택시기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타코미터 이게 있기 때문에 내역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택시기사 중에는 없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담하게요, 피해자 카드로 기름을 넣었어요. 윤미 씨 시신이 유기된 장소로부터 25km 떨어진 경기도 가평의 어느 주유소. 사건 당일인데 누군가 윤미 씨 카드로 기름을 넣습니다. 여기서 카드를 썼는데 카드가 죽은 여자분 것이에요. 10년 전부터 CCTV를 다 설치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고. 누가 왔는지 모르네. 결제 내역만 남는구나. 근데 해당 차량 운전자로부터 카드를 받은 주유소 직원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창문을 요만큼만 연 상태에서 카드를 줬다. 43,000원 12시 5분. 이게 그러면은 범행 이후일 가능성이 좀 높죠. 언니 카드를 썼는데 차가 은색 승합차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윤미 씨의 대학 후배는 당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겪게 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정확하게 들었던 건요, 경찰서 가서 질문 받을 때요, 언니가 어떤 승합차 같은 거 터미널 앞에서 그걸 탔다고 했거든요. 왜 탔지? 진짜 뭐 잠깐 태워다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나? 반력장 받고요, 너무 반가워서 수다 떨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윤미 씨가 양평으로 운전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카드로 주유를 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 당연히 높죠. 하지만 카드를 받았던 주유소 직원은 운전자 얼굴을 못 봤고 번호도 기억을 못합니다.
취재진은 그를 만나 그날 장면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때 이미 7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있어도 90이 넘은 나이니까 사망하셨네요. 노안으로. 유일한 목격자였던 그가 증언한 건 은색 승합차, 이게 전부예요. 현재로선 그게 범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다. 주유를 할 때 그러면 윤미 씨가 차 안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떠나서. 윤미 씨가 먼저 양평에 도착해 교육청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은 없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윤미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할 만한 동기와 은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윤미 씨 주변에 있을까? 교사 발령장 내려가는데 엄마도 같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세차까지 언니 데리고 가려고 싹 준비했는데 언니가 혼자 간다고, 버스 타고 혼자 갈 수 있어, 엄마가 왜 따라와?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고, 그러면 혼자 갔다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양평이나 뭐 어디서 누구 만나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건가 봐. 평소라면 엄마 차를 타고 갔을 만한 사람인데 성격이, 근데 그날만큼은 양평에 혼자 굳이 가겠다고 고집을 좀 피웠다. 이게 제가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대학 동기입니다. 같이 차 마시고 저희 둘이랑 이렇게 윤미랑 교육청 발령장 받고 같이 차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때 양평으로 발령받았던 분은 없는 거죠? 없어요.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를 해봤는데 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툼이 있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가요? 전혀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너무 착한 애였어요. 남자친구가 있냐,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있냐, 그런 거 물어봤는데 경찰이 진짜 없어요. 없거든요. 진짜 세상에 없는 천사 같은 착한 언니예요. 언니가 교단에 한 번도 못 써보고 갔잖아요. 발령장 내려갔다가 그게 좀 속상해요. 교우관계 좋았고 이성 문제도 전혀 없었고. 그러면 가족들 지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복수 같은 걸 수도 있으니까. 윤 사장이라고요. 아빠랑 엄마 지인분이 한 분 계세요. 아빠 말로는 윤미가 교사 발령장 내러 아침에 간다고 말한 건 윤 사장뿐이래요. 거기밖에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그걸 말하니까 윤 사장을 수사했는데 차가 은색 승합차예요. 와, 그래? 우연인 건가? 혐의점이 없대요.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겠지. 어머니 친구가 한 명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은 있는데 금방 내려앉았어요. 그날 행적이 뚜렷해요. 부모님 주변도 아니고 채무 문제 없고 어떤 연인 간의 문제도 없고 스토킹도 없고 주변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면식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낯선 사람이야. 처음 만나는 거야 그날. 그럼 윤미 씨는 왜 굳이 처음 만나는 남자의 차를 타게 됐냐는 거지. 주유소 사장인데 그때 당시는 막 이렇게 태워주고 그랬잖아요. 나도 운전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 걸어가면 태워주고 막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험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20년 전이면 호의동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 근데 그런 성격이었을까? 봐봐. 모르는 사람 차를 타진 않았어요. 그런 걸 덥석덥석 이렇게 좋아요, 흔쾌히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날 누군가 가는 곳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어 왔다 해도 내성적인 윤미 씨의 경우 낯선 이에게 선뜻 신세를 지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왜 차를 탔을까? 그래서 납치된 거 아닌가? 억지로 태우지 않는 이상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은색 승합차 운전자에게 납치를 당했던 걸까? 아니 근데 범인 새끼가 터미널에서 그럼 납치를 시도하는 거야? 택시를 타는 곳이면은 택시들도 줄 서 있고 막 그러잖아. 터미널 앞에는 보통. 그러면은 이게 유동인구들이 있는데 좀 호의동성식으로 그랬겠죠? 아, 가깝네요. 저도 마침 그 근처 가는 길이라서 뭐 이렇게 접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 거기서 일해요. 이거던지. 납치를 강제로 막 입 틀어막고 막 그렇게는 못해 이거는.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처음 보는 여자에게도 환심을 사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걸 잘하는 이런 새끼지 않나 싶다. 20년 전이면 아침 8시 시간대면 여기 사람들도 많이 없을 땐가요? 양평터미널 주변에? 그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서울 쪽 올라가는 사람들 전철 생기기 전이니까 있었지. 이분은 근처 식당 사장입니다. 아, 그 당시에는요.
손님이 있었죠. 아침 시간에 손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사님들 식사하시고 출근하면서 아침 잠깐 간단하게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2004년 8월 25일 수요일 윤미씨가 양평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8시 27분경. 한참 출근 시간이야. 당시만 해도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전철이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 출근 시간 터미널에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때문에 양평터미널 앞에서 윤미씨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거라면 목격자가 있는 게 자연스러울 거다. 호의동성도 납치도 아니면 윤미씨가 그날 불상의 차에 탄 이유는 대체 뭘까? 그 답을 알아내기가 어려웠던 그때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깁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이 문제가 생겼대요. 수사 관계자. 주유소 직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바뀌었대. 수사에 진척이 없던 경찰이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러 갈 때마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용의자 차량은 종류와 색이 계속 변합니다. 말이 바뀌어 갈 때마다 직원이 기억하는 건 주유구가 높았다. 주유구가 보통 승용차보다 높았다는 게 그 사람의 분명한 진술이고 나머지 진술은 분명하지 않아요. 일반 승용차의 주유구보다 높은 승합차였다는 최초의 진술을 빼고 이 사람 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살인사건을 내가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이거만큼 막연했던 사건이 또 없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 오염돼 버렸어. 아주 그냥 더럽게 오염됐습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궁에 빠져버렸죠, 사건이. 그러다 활력을 다시 찾은 계기는 윤미씨의 휴대전화가 남긴 힌트였다는데, 설악 쪽으로 그 유기장소요. 거기 올라오면 산이 하나 있어요. 중미산이라고. 그 중간에서 윤미씨 휴대전화가 꺼졌고 거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꺼진 걸로 나왔어요. 경기도 양평과 시신 유기장소인 가평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중미산, 여길 넘어가는 도로 위 기지국에서 사건 당일 오전 10시 21분 윤미씨의 휴대전화가 잡혔습니다. 꺼진 신호가 잡힌 거죠. 여기가 양평에서 유기장소로 오는 유일한 길인 거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 길이 양평하고 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범인은 여길 지나갔겠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휴대전화가 꺼졌다는 것은 범인이 껐을 가능성이 높고, 자, 이런 범인에게는 교묘한 의도가 있다고 우리 그알 여신 지선이 누나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 시점이 바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지리적으로도 구분이 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피해자가 저항하고 범인이 그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유튜버. 피해자의 어떤 최종 행적지를 숨기고 싶고 추적을 따돌리고 싶고 중단시키고 싶은, 그래서 자기가 검거되지 않겠다, 포착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끊는 방법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끼는 그러면은 범인은 씨발 이거 한두 번 해본 새끼가 아닌 겁니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라든지 내려주세요? 라든지 이런 시비와 어떤 분쟁이 바로 발생했을 겁니다. 그치? 사람 좋아 보이면서 그런 척 해갖고 태웠어. 그럼 바로 표정 돌변하는 거야. 장경철처럼. 그러니까 피해자가 안 되겠다, 내려달라. 그때부터 이제 뭐 때렸던지 뭐 어떻게 한 거죠. 그런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한 흔적은 없어요. 말로 협박을 해서 피해자를 얼어붙게 만들고 전혀 도주나 또는 구호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뭐 이렇게 칼로 들이대면서 위협했거나 그런 식이겠죠. 결국 이건 범인이 여성을 제압하는 수단 방법에 상당히 능숙하다, 경험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이 새끼 처음 아니야. 5분 거리였어요, 목적지가. 그래서 차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잘못됐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을 겁니다, 피해자는. 근데 특별한 외상이 없으면 심리적인 제압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바로 가평 넘어가기 전 윤미씨 휴대전화 전원 끄고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자, 그럼 이 새끼가 씨발 단서 남긴 거 없냐? 현재로서는 윤미씨 사건에서 확인되는 단서가 범인이 들른 장소 3곳, 그리고 2곳에서 확인된 시간 기록이 전부예요. 너무 없다, 너무 없어.
이 정보를 가지고 그날 범인의 이동 경로를 최대한 재현해보면 지금은 보이지 않은 범인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냐. 통신 신호는 특성상 도달 범위가 넓어서 윤미씨 휴대전화가 꺼진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죠? 기지국 반경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기지국의 위치로 볼 때 윤미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지점은 중미산을 넘어가기 전으로 보인다. 취재진은 양평에서 가평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중미산 정상 부근에서 범인이 휴대전화를 껐다고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 시신이 유기된 장소까지 차량을 이동해봤어요. 얼마가 걸리나? 출발할게요. 28분 걸리네. 대충 그냥 5차 잡아서 30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주유소 가볼게요. 2004년 당시 도로를 감안해도 28분, 똑같이 30분. 주유소는 35분.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당시의 심리 상태로 보면 좀 차를 빨리 운전했을까요? 평균의 다른 사람들보다? 아닌가? 범행에 익숙하니까 오히려 좀 더 차분하고 그냥 평균치가 나올까? 뭐 30분 좀 넘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다.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부터 윤미 씨의 카드가 결제되기까지 소요되는 이동시간만 1시간이 좀 넘습니다. 이 새끼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동한 거야?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요런 느낌이겠죠? 여기 1시간 10분. 여기에 이제 뭐 성폭행 같은 것도 있었고 뭐 그럴 테니까 시간 좀 더 잡으면은 범행 장소가 어디냐는 건데. 실제 기록에서요. 근데 10시 21분 양평 중미산 인근에서 윤미 씨의 휴대전화가 꺼지고 12시 5분경 해당 주유소에서 결제하기까지는 1시간 40분의 시간차가 존재해 이동과 주유에만 1시간 10분이 걸렸다면 범행을 저지르고 유기까지 하는데 범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30분밖에 안 됩니다.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 범인은 윤미 씨의 휴대전화를 끈 뒤부터 최대 30분 안에 모든 범행을 완료하고 처음부터 정해둔 시신 유기 장소로 달려가 빠르게 시신을 유기한 뒤 주유소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헤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시신이 유기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곳이 웬만한 지리감으로 단번에 오기 힘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와봤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갖다 놓고 가지. 응? 안 그래요, PD 양반? 안 와본 사람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막 가요. 모르지. 그때는 집도 없고 아주 그냥 무인지대 같았지. 길도 좋지도 않고 말이야. 그때는 비포장이었나요? 비포장이었지. 아주 오지지 오죠. 우리도 1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거기를 가실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없지. 거길 뭐하러 가.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 버리고 가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지리를 아는 새끼여 이게 이 새끼가. 사건 현장이네. 도로가 진짜 좋지 않네요. 비포장이야. 그러면은 방금 전에 실험한 그 주행거리 측정보다는 좀 더 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4년 당시에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무인지대다. 아예 그냥 사람이 안 가는 곳인가? 전문가와 함께 윤미 씨 사건 지역의 도로 밀집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유기 장소는요, 도로 네트워크의 밀집도가 거의 없는 한적한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의구심이 좀 드는 건요, 사실은 이 유기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나오는 경로들을 쭉 살펴볼 때 유기할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렇게 시신을 유기했는가? 제가 볼 땐 여기에 어떤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봐봐. 주유소 가려면 이제 이렇게 가잖아, 다시. 그럼 얘가 여기서 돌아간다는 얘긴데 이런 데다 버렸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가잖아, 주유소를 빨리. 왜 이랬냐는 거야. 여기에 버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 이 새끼한테는. 이 근방을 잘 알던지, 연쇄살인범이면 여기에는 버려본 적이 있던지, 그런 거 아닐까요? 보다 가깝고 접근하기 쉬웠을 시신 유기에 적합한 장소들을 지나치고 주민들에게도 낯선 곳까지 들어와서 시신을 유기하고 떠난 범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을 때 가능할 정도의 아주 짧은 최소화된 이동시간, 동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든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살인을 목적으로 한 범죄다. 이 사건을 일회성으로 저지르고 이후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끼 누구냐는 거야, 진짜. 계속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은 그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은 최소한 2시간 이후인 거죠. 양평터미널에서. 그러면 과연 8시부터 10시까지라는 최소한 2시간의 시간이 있다는 건데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을지가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의 위치는 양평터미널에서 9km 떨어진 곳입니다. 차로 15분 거리. 윤미 씨가 양평터미널에서 하차한 시간이 8시 27분. 휴대전화가 꺼진 중미산 중턱이 10시 21분. 터미널에 하차한 뒤 중미산 인근에서 휴대전화가 꺼지기까지 2시간의 공백. 기지국에 도달하는 신호 반경을 고려해서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을 추정해보면 양평터미널에서 차로 최대 20분이 걸리지 않는 곳에서 2시간가량 지난 뒤 윤미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거라고. 그렇다면 휴대전화가 꺼지기 전 윤미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 터미널 다음부터 확인이 안 됩니다. 족적을 채취하거나 CCTV가 확인되거나 지문도 하나도 없고 주변은 깨끗해요. 한이 맺힌 사건이죠. 저희도 정말 피해자에게 미안한 사건 중 하나예요. 무려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로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결박하고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심리적으로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끼고 운전자, 이 범인의 지시에 순응, 복종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새끼의 정체가 미스터리지만 범행 수법을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자기가 지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발견될 확률이 적은 곳을 일부러 택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기도 했고요. 피해자에게 어떤 감정도 없어 냉정해. 피해자 유인과 제어, 범죄 실행부터 유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능숙하게 다 해냈어요. 성폭행의 흔적이 있지만 살인 그 자체가 애초부터 목적인 반사회적 충동성 등이 범인에게서 확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려보는 범인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부분 닮은 사람이 있다고 윤미 씨의 유가족과 수사한 경찰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강호순, 이 새끼입니다. 2005년에 방화 저질러서 4번째 아내와 장모를 사망케 하고 4번째 아내예요. 결혼을 4번 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여자한테 환심 사는 방법을 좀 잘 알아. 그리고 4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8명의 여성을 호위동승으로 차에 태웠어요. 그러면서 성폭행 시도하고 살인도 했고요. 꽤 겹치죠? 그래서 10명을 살해한 죄로 2009년에 사형 받았습니다. 이 새끼가 혹시나 이 가평 예비교사 윤미 씨 살해한 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윤미 씨를 수사했던 경찰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범인이 강호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냐? 2004년 가평의 시신을 유기했던 범인과 2006년부터 살인했다고 알려진 연쇄살인마 호순이, 두 사람이 과연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에휴, 씨발람이. 박대성이랑 굉장히 오버랩되는 그런 왁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강호순을 직접 수사했던 그 수사팀 형사들 한번 만나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8명의 부녀자를 자신의 차에 동승시켜 길게는 20시간이 태우고 다니다 끝내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에요. 에이 씨발놈아, 왜 죽였냐 너? 죄송합니다. 윤미 씨의 죽음과 강호순은 정말 관련이 있는 걸까? 강호순 피해자 보면서 언니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 범인일 수도 있겠다. 되게 많이 저희가 의심했어요. 예전에 보셨을 때부터요. 네. 사실 근데 좀 가족의 이런 말들은 막연한 감도 많죠. 근데 수사관들이 공감을 하고 있대요. 사실 말이에요. 형사들끼리 만나면 이 씨발 범인 강호순 이 새끼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쪽 지역에 강호순이가 군 생활을 했었고요. 처가가 거기 살았거든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강호순이 범죄다. 이 새끼의 초기 범죄라고 우리가 봤죠. 자, 그러면 강호순의 범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여기에 우리 천만 배우, 인기 스타 송은이의 소속사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 권일용 교수님 입계를 하셨네요.
강호순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뭔가를 찾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선택해서 교묘하게 자기가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자신의 통제 안에 넣고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태웠습니까? 성폭행할 목적으로 태웠습니다. 본인이 강제로 태웠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방향이 같아서 탔습니다. 강호순의 범죄는 늘 호의로 시작이 돼요. 상대 목적지까지 바래다주는 선행을 범죄 수단으로 삼고는 했습니다. 상대방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차에 올라타게 하는 방법을 강호순이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제가 이제 해외 연쇄살인범 이런 거 하면서 뭐 눈물의 고속도로라든지 게리 리지웨이 뭐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얘네들은요 차에 처음 보는 여자 태우는 거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할 줄 압니다. 노하우가요 정말 심리학자 같은 느낌까지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해서 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어. 목표야. 차에 태우려고 해.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먼저 안 해요. 목적지를 먼저 말하게. 타실래요? 하면은 여자들은 보통 이제 거부감을 표현할 테니까 싫어요 해버리면 이제 단절되잖아 대화가. 그러니까 가는 곳을 물어봐요 먼저. 이게 노하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태울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거야.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타냐 마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운전자는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나서 목적지 말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계를 본대. 자기 손목 시계를. 그럼 이게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이 남자가 나 태워다 주고 내려가도 늦을지 안 늦을지를 계산하고 있구나. 대화가 없어도.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에게는 바쁜 일이 있지만 호의도 베푼다. 악의가 없다. 적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도권이 범인에게 가요. 오히려 잘 보이기 위해 막 억지 웃음 짓고 아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방향이 같아요. 이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시계를 한 번 보는 행동 때문에. 범인들의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니까. 강호순이도 좀 이런 과였던 거죠. 자, 수사 관계자. 강호순이가 말하는 게 좀 순진해요. 순진하게 충청도 말도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타가지고 갔던 거죠. 그죠? 이렇게 뭐 개 사진도 있을 거고 앞에 이렇게 룸미러에다가 걸어놓다든지 옆에 뭐 개를 태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야. 호감형 외모와 순진한 말투로 속내를 감춘 거짓 호의에 피해자들이 속았는데 물론 뭐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오히려 호순이가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을 들게 만든대요. 어떤 그 자기만의 또 노하우겠죠. 그래가지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야. 결국은 차에 태운다. 엄청난 거죠. 남자 입장에서 한마디로 헌팅을 하는 거나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길 가는 여자 마음에 든다고 말 걸고 뭐 이렇게 차에 태우고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강호순이는 잘해. 피해자의 성격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서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그만큼 교묘하다는 게 강호순 사건의 특징이라는 게 부각돼야 합니다. 무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젖히면 뒤에 침대 칸처럼 돼 있어요. 강호순 이 차가. 그냥 바로 뒤로 넘어간다고. 여자가 바로 넘어가고 거기서 제압하고 그렇게 범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강간하고 죽이는 부분도 있고 그냥 죽이는 부분도 있고. 강호순은 윤씨 시신을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꺼내 도로 옆 절벽으로 유기하는 상황을 재현하며 현장 검증을 하고 있었다. 이게 왜 불에 탔죠? 이거 지가 태웠나 그렇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는. 8건의 사건 중 6건에 이 차를 사용했습니다. 강호순이 2001년부터 타고 다니는 무쏘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유구가 높아요. 와, 주유소 직원의 진술이랑 또 여기가 일치하고 있어. 강호순의 무쏘가 2004년 8월 25일 윤미 씨의 카드로 주유를 했던 차량일까? 제압이 용이하도록 개조된 차량에서 손목을 결박해 피해자를 제압한 것도 강호순의 일관된 특징이다. 강호순이 스타킹을 가지고 다니면서 뒤로 결박해요. 여성의 물품을 오히려 이용해서 범죄에 사용하는 것도 성범죄를 동반한 연쇄살인범들의 많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스타킹 다 자르고 피해자 물품을 다 소각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목에 남아있던 결박근이 스타킹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 않냐. 해부세포 생물학교실 교수님, 스타킹 자체가 다른 형태의 끈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킹 때문에 그 자국이 남았다고 한다면 압박이 가해지는 시간도 꽤 컸어야 될 거고 압박에 사용되는 힘, 그러니까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도 좀 강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순은 손이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차량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이동해서 시신을 유기하는 것도 강호순의 특징. 유기지역은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데고 그냥 지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많이 덥지도 않아요. 묻었다기보다도 그냥 비탈에다 흙을 덮은 거예요. 별로 공을 안 들이네요. 그렇죠. 유기 장소를 고를 때는 신중한데 이 새끼가 거기까지 가면은 꼼꼼하진 또 않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유기 장소로 이동하기 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는 건 잊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호순 사건에 처음 투입됐을 때 가장 먼저 분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승차를 한 시점에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휴대전화가 꺼지거나 배터리가 분리되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영어 자막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영어 버전을 따로 만들어서 해외에 팔든가. 왜냐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느낀 건데 우리 뭐 넷플릭스에서 범죄 다큐 같은 거 보면 이게 많이 나오는 구도야. 우리는 이게 한국 사람이고 이분이 비록 범죄도시에서 발연기를 해가지고 좀 웃기기도 하고 예능 프로도 좀 나오시고 그러니까 좀 가볍게 보는 이미지가 있는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진짜 경력 오래된 프로파일러가 연쇄살인범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 외국인들에게는 또 다르게 보일 거란 말이야. 영어 자막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알은. 해외에다가 이걸 좀 팔아야 된다. 어딘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휴대전화가 꺼지거나 배터리가 분리되거든요. 8번째 피해자 전화기구나.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데 성공하고 나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반드시 휴대전화부터 끕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2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거듭된 강호순의 범죄가 꼬리를 밟힌 건 2008년 12월 마지막 범행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살인과 유기만으로 끝난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면서 치명적인 단서가 확보됐어요. CCTV에 찍힌 거지. 뉴스에 이제 자기 나오고 수사망 접혀오니까 자기 차 무쏘랑 에쿠스를 불에 태웁니다. 네 차 태운 이유가 뭐임? 범죄에 은폐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차에 흔적이 있던 거임? 차에서 그랬으니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뭐 은색은 아니에요. 차 2대가. 차를 2대나 전소시킨 만큼 다른 살인사건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한 수사진은 강호순의 여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 강호순의 점퍼에서 발견된 여성 DNA로 수원에서 실종됐던 주부 김모 씨의 신원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혈흔이 강호순의 옷에 튀어서 이 DNA가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궁을 했죠. 그래서 6명 자백을 받아 시신을 다 우리가 찾았단 말입니다. 강호순은 스스로 5명의 살인을 더 밝혔고 한 건의 추가 범행까지 해서 8명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확인된 거예요. 피해자들은 모두 연령도 사는 것도 제각각이었다.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강호순이가 나랑 이렇게 얘기할 시간에 DNA라도 하나 찾아야지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걸 본다면 강호순은 많은 걸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씨발놈이 그냥 다 뽀록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수갑 차고 있고 깜빵 들어가 있는 새끼가 사람이 만나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뭐 이럴 시간에 DNA 주접지를 싸고 있어 아주 그냥. 이게 법이요 너무 말랑말랑하다니까요. 이 새끼 씨발 인간 대접 다 해주면서 수사하려니까 힘든 거야. 이 새끼는 그런 거 이용해서 경찰 갖고 놀기만 하고 그냥 만나자마자 씨발놈아 서서해 차렷 이렇게 한 다음에 대답 똑바로. 그냥 바로 70년대 공안검사 컨셉으로 가야 돼 이런 새끼한테는. 쌍놈의 새끼가.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열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선택적 자백을 하는 점과 대부분의 범행에서 자백의 물적 증거는 없었다는 점에서 강호순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라는 게 그때도 지금도 강호순을 수사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봐봐 이게 패션 센스도 젖같아요. 90년대 압구정동 감성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새끼야 이 새끼가. 이미 2000년대가 지났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죄가. 지금도. 근데 그걸 못 찾을 뿐이지. 더 있어요 이 새끼 분명히. 더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강호순이가 얘기 안 하면 방법 없는 거죠. 이 새끼 입만 열면 그 집부렁인데 아주 그냥 지랄 났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얘기 안 한다니까요. 조져야 돼 이 새끼 이거. 감춰진 죄가 더 있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해. 여죄에 대한 의심 들지만 추가 자백도 확인된 직접 증거도 없어서 8건의 살인사건 외에 다른 건 확인을 못했다.
20년째 잡히지 않고 있는 그날 윤미씨 태우고 사라진 운전자가 정말 강호순일 수도 있는 걸까? 1990년 경기도 가평의 부대에서 이 새끼가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평에 대해 좀 압니다. 가평군의 한 마을에서도 살았었고, 윤미씨의 시신이 유기된 곳과는 35km 떨어진 강호순이가 21살부터 살았던 거기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있진 않을까. 기억을 통해 강호순과 윤미씨 사건의 연관성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아유, 한 1년 살았는가 몰라. 인물도 아주 그냥 훤칠하잖아. 잘생겼다고. 그때는 아주 그냥 여리여리 해가지고 참 이뻤어요. 힘든 거 있으면은 무거운 거 이렇게 척척 들어다 날라줘. 자기가 이렇게 벌떡벌떡,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고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악이라는 건 느껴보지 못했어요. 20대는 우리가 아는 강호순과 거리가 있는 거냐, 성격이. 보통 이 새끼들이 또 가면을 쓰기 때문에 사람 좋은 척 한다고. 군대 생활하면서 소를 팔아가지고 뭐 팔아먹었다 소리 들어봤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내 그때부터 무서워서 조심했지. 하사관으로 복무 3년째 되던 1992년 소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불명예 제대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가평을 떠나지 않았대요. 존나 좀 뭐랄까 여성스럽게 생겼어요. 연쇄살인범들이 오히려 여성스럽습니다. 지나치게 남성적이고 뭐 과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게 아니야. 몸에 에스트로겐이 존나 많아. 이 새끼 이거 이대로 계속 갔으면은 조만간 생리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임신이 가능한 몸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예요, 얘네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여자를 묶어놓고 통제하면서 그 상황을 즐겨. 나는 여자를 지배한다. 남성적이다. 그거를 자기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성범죄를 동반한 연쇄살인범들의 기본 심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평에서 첫 번째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평에 계속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 충남 서천 떠나서 가평에 왔던 거다. 그 기간 동안 제법 다양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데, 일은 많이 했죠. 이것저것 했죠, 일을. 운송업도 하고, 여기 경춘선에는 옛날에 옥수수 장사도 좀 하고. 노점상을 주로 했다는 도로 위, 거기는 윤미 씨의 카드로 결제했던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순이 이사를 반복하며 살았던 가평 주소지들은 윤미 씨의 시신이 유기된 장소와 인접해 있대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유력하네. 자꾸 몰아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평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기 하나였나요, 그 당시에?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을 거예요. 이게 예전에 경춘국도죠? 그렇죠. 기름은 그때 가득 채운 건가요? 예, 경위로 가득 채웠어요. 강호순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만약에 범인의 거주지가 이 일대 가평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몇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겠죠. 다시 말해 범행이 끝나고 범인은 가평이나 양평 일대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범행이 끝나고 반드시 주유를 해서 돌아가야 할 만한 그 정도에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죠? 범인이 지금 범행을 계획한 입장에서 이것저것 점검했겠지. 그럼 기름도 미리 넣지 않았을까? 아닌가? 범행에 익숙해지면서 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을까요? 그래서 걸리는 범인들이 많거든요. 기름이 없어서 넣은 게 아니라 꽉 채우고 싶은 거야. 이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이죠. 휴대전화를 꺼서 추적 피하고 단 하나의 단서도 흘리지 않을 만큼 범인이 침입을 했는데 윤미 씨의 카드로 굳이 주유까지 한다면 좀 부담감이 있을 텐데 내역이 생기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했다는 건 비교적 장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범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면서까지 가야 했던 장거리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그곳은 혹시 2004년 강호순이 살았던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 윤미 씨가 사망한 날 강호순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안산이었습니다. 강호순은 거기서 네 번째 부인과 개농장하면서 살았어요. 아이 뭐야 또 알리바이가 있네. 여기가 이제 흉가죠? 아무도 안 씁니다. 버려진 집이에요. 2004년 여기서 살게 된 강호순은 네 번째 아내와 신혼 살림 차렸을 만큼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개를 키우며 보양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 개를 놔서 길렀어요. 개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몇 마리나 됐나요? 개가 그때 뭐 한 100마리도 넘었죠. 개를 많이 잡다 보니까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강호순이도 뭐 자기 입으로 개를 이렇게 많이 죽여보면서 이게 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하다 나한테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대요. 하루 종일 여기 있었나요, 농장에? 아유, 돌아다니기도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차가 있으니까. 여기 차가 한두 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고 그랬겠죠. 아, 이 새끼가 그러니까 그 양평에 개를 받으러 갔을 수도 있는 거야. 봐봐, 개를 구하기 위해 무소를 끌고 전국 각지를 다녔잖아. 가평이요? 난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어도 지금 잊어버렸어요. 가물가물해요, 오래돼서. 양평이나 뭐 가평을 들려본 적이 있는지 이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되지만, 여기서 개농장을 운영할 당시에 200km나 떨어진 곳에서 살인을 한 적도 있네요. 봐봐, 정선이야.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언니도 교사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범행 그거를 강우순이가 말해서. 3년간 풀리지 않는 실종으로 남아있던 군청 직원 사건은 2009년 2월 17일 강호순의 마지막 자백으로 사건의 전말과 시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호순의 자백이 없었다면 영원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을 사건이었다. 정선 사건이 강호순의 첫 범행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정선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범행의 어떤 완결성이라고 할까요? 서툴지 않고 실패한 흔적이 없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백하기 전까지 시신이 결국 발견되지도 않았잖아요. 이 새끼가 능숙해, 현장만 봐도. 그러니까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는 범행들이 더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군청 직원 살인 사건이 강호순의 첫 범행일 가능성이 낮다면, 이게 2년 전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한 윤미 씨의 사건이 그보다 앞선 강호순의 범행일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니냐. 유사 사건은 맞죠. 그때 이걸 왜 수사를 안 했을까? 이거 수사할 가치가 있어요, 솔직히. 윤미 씨를 숨지게 한 범인의 범행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차에 태워 범행을 저질렀고 손목을 결박했고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성폭행 시도로 보여. 그래서 그 다음에 안전한 범행과 도주를 위해 이동 시 피해자 휴대전화 껐고, 사건 당일 바로 발견이 안 됐지만 인적 드문 곳에 별로 공들이지 않고 시신을 유기한 점, 이게 강호순의 범행과 유사성입니다. 너무 많죠? 이 정도로까지 많이 범행 스타일이 겹치는 사람은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야. 모방범죄가 아니면은. 만약 이거 강호순 사건이면 첫 번째 살인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2004년 발생한 윤미 씨 사건과 시기상 가장 가까운 게 2년 뒤 발생한 정선 군청 직원 살인 사건인데, 둘이 얼마나 좀 비슷하냐,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먼저 군청 직원 살인 사건 봅니다. 정선 군청 직원이 강호순의 차에 호의 동성한 장소를 먼저 찾아봅니다. 이 장소가 어떻게 보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적이 없거나 딱 목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는 아니에요. 군청 직원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다니는 일반 통행로에서 출근하던 중 낯선 사람 차에 올라탔었던 거래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너무 사람이 없는 데서 태워드릴게요 하면은 목격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 너무 많은데 너무 뻔뻔하고 친절하게 타실래요 하면은 설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씨발 만약에 이 새끼 범인이면 목격자 다 되는 건데 일부러 뭐 이렇게 납치 시도하겠어? 이런 생각도 할까, 피해자들이? 군청에 태워다 주겠다는 강호순의 호의동성 제안 때문이었다. 이곳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CCTV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CCTV에 촬영돼서 노출될 우려는 없다. 이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시신 유기 장소 봅시다. 꽤 거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50km 떨어진 절벽 아래였어요. 던졌나 보다. 이렇게 2006년 9월 7일 오전 8시경 강원도 정선 군청으로부터 차로 5분 거리에서 걸어 출근 중이던 군청 직원에게 다가와 길을 물어보며 차에 태웠습니다.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강호순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꺼서 추적을 피하고 피해자를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동승 지점에서 50분 거리에 인적이 드문 도로로 가 절벽에 시신을 굴려 유기했어요. 아, 너무 비슷한데? 야, 이거 의심할 만 했구나, 진짜. 연쇄살인범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불안감 때문에 거리나 장소도 자기 주거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해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들인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범행을 하면서 걸리지 않고 검거가 되지 않고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들이 나태해지는 거야. 나 좀 해봤고 좀 알아. 그러니까 대충 하기 시작해요. 정선 사건에서는 유기장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갔을까? 벌꿀인가? 그거 따러 갔다 그러대요. 강원도인가 어딘가? 강원도 등지에서 양봉업을 또 해가지고 정선 일대 지리를 알고 있습니다. 야, 씨발놈이 강호순이라고 강호양봉이야? 이 존나게 단순한 새끼구만. 꿀, 프로폴리스, 로얄 제리, 화분. 야, 강호양봉. 야, 연병하네 진짜. 익숙한 지리감으로 강원도 정선과 영월 경계에 있는 차량 통행이 드문 도로를 군청 직원 시신 유기 장소로 선택했어요. 그의 자백이 있기 전까지 완전 범죄였습니다. 초기 이 사건에는 범행을 들킬까봐 걱정돼서 동승 장소로부터 먼 거리에 시신을 유기한 것처럼 보여요. 과도하게 멀게. 근데 여러 번 해보면서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구나 라는 이제 뽕이 차가지고 점점 가까운 데다 버리기 시작한 거지. 어차피 나 이 주변에 버릴 곳 많은 거 아니까. 봐봐. 두 번째 18kg, 세 번째 9.8kg, 네 번째 14, 다섯 번째 37, 여섯 번째 3.7kg, 일곱 번째 11, 여덟 번째 8kg. 뭐 들쭉날쭉 하지만 그래프로 그리면은 뭐 이런 느낌이네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정선 군청 살인 사건보다 2년 먼저 발생한 윤미 씨 사건의 경우 범인은 동승 장소로 추정되는 양평터미널에서 차로 50분 걸리는 곳에 윤미 씨를 유기했어요. 묘하게도 정선 사건과 유사한 거리라고 합니다. 윤미 씨 시신 유기 장소를 가본 전문가,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 고갯길 쪽에서 차량이나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은폐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공간으로 보이고, 처음 오는 사람이 여기를 올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아마도 이곳은 범인 입장에서는 이미 점 찍어놨던 계획성이 있던 이곳으로 와야겠다. 성폭행을 위해서건 살인을 위해서건 혹은 유기를 위해서건 그런 계획에 있던 최종 목적지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살해, 성폭행 시도 혹은 유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모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물론 차량 통행까지 거의 없는 곳인 만큼 윤미 씨가 여기서 살해까지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정선 사건에서는 차량 통행이 있던 2차선 도로 경사지에서 시신 유기만 있었고, 강호순에게 지리감이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점 제외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대. 차에서 한 적도 있다가 차에서 안 하기도 하고 그래 보이나봐. 하지만 두 사건의 현장을 모두 살펴본 전문가는 윤미 씨를 죽인 범인이 강호순이 아니라고 단정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그런 방법, 이동 방법, 유기 방법, 결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 패턴상의 동일성이 보입니다. 버스로 이동하고 어딘가로 피해자가 가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본다면 강호순이 피해자들을 선택한 수법에 아주 딱 부합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피해자 휴대전화 배터리가 꺼졌다든지, 피해자 소지품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든지, 피해자가 질식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사실은 강호순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였던 범행 특성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받고 15년째 수감 중인 강호순이는 제기된 의혹에 어떤 입장이냐? 직접 묻고 싶다. 근데 이 새끼가 사형 수구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아니 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다수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니 다수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감정을 왜 쥐들이 고려해? 그 사람들이 반대하냐? 그 사람들 반대 안 할 거라고 봐 나는. 안 그래요? 강호순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이걸 반대할까? 이 새끼의 사건이 더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접견하는 걸? 조까 그냥 지들이 씨발 귀찮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절차 생기고 공무원들이잖아. 일거리 없는 게 좋거든. 핑계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강호순이가 무슨 말 했어? 그 방송 나왔어? 그 아래서? 그럼 그때부터 기사들 받아쓰는 거 막 나올 거고,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전화할 거고, 실화 탐사대도 한번 간 볼 거고, 사건 반장에 우리 양원보 씨도 쓱 한번 연락해 볼 가능성도 있고, 존나 여기 구치소가 이제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여론 생기면 여기 시위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유튜버 새끼들 개새끼들 또 끼질러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이 또 있는 거야. 그걸 이해하면은 거절도 할 법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신에 교도소 안에서 강호순과 같이 지내봤던, 가깝게 지냈대요. 또 심지어 그 사람 만나봅니다. 구치소 동기. 제가 두유를 처음에 줬어요. 한 박스에 30개짜리인데 창틀에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야 호순아 한잔 해라 이러면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친해졌지. 저희가 지금 취재 중인 사건이 가평에서 있던 살인사건인데요. 그런 얘기 해본 적은 없죠? 그런 얘기는 안 했죠. 내가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몇 명 죽였냐고. 근데 그 말을 안 한다니까. 그냥 웃어. 알면서 뭘 물어요. 이래요. 이 새끼 봐라.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또 뭔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짓을 한번 했대요. 또 다른 구치소 동기. 얘가 틈만 나면 그림을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여자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린 걸 벽에다가 막 전시하듯이 한 5장 6장 붙어 있었죠. 강호순이가 또 그리고 있으니까 한 8장은 되겠지. 진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림을 좀 배웠는가 했어요, 호순이가. 이것 봐라. 여자 얼굴들만 그려가지고 누구를 그린 거냐 뭐 좀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야 호순씨 이거 누구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지 보고 그린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죽인 애들인지, 왜냐면 잡지를 이렇게 봤을 때 그 그림이랑 비슷한 사진들은 없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구나, 교도소에서. 이거 호순이가 죽인 여자들 그린 거다. 연예인들 얼굴이면 좀 화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 그린 느낌이에요. 안경 쓴 사람이 있었고 목걸이 한 사람도 있었고 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축 내리거나 여러 가지. 근데 희한하게 유난하게 안경 쓴 여성이 있는 게 내가 좀 그랬다니까. 예비교사 피해자 안경 쓰잖아요. 대체 누굴까 그럼 그 여자는? 윤미씨의 가능성이 없는 거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강호순에게 윤미씨 사건에 대해 물어볼 방법은 없는 거냐? 이 새끼 그림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주면 안 되나? 구치소에서? 자, 여기에 수사 관계자는 그 그림이요, 저는 강호순의 초기 범죄라고 봤어요. 서울 구치소에 2번 갔거든요, 강호순 보러. 근데 얘가 거부해요. 연관성을 발견하니까 거부한다고?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도 정식으로 구인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수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강호순의 동의 없이 만날 방법이 없다. 존나 말도 안 되는 거야. 경찰이 아니 어떻게 이미 범죄로 잡혀가 깜빵에 있는 새끼 한번 보자는데 무슨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까? 뭐 범죄자 인권을 떠나서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 그냥 경찰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그게 안 되나? 제가 처음에 자백 하나 받았는데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15년 전에 한번 자백을 받아봤는데 뭐 만나더라도 얘가 직접 말을 할지는 의문이다. 자기가 스스로 어떤 마음의 가책에 그건 또 맞습니다 이러면 뭐 슬슬 풀리는 건데 그럴 새끼가 아니에요. 뭐라도 들이밀면서 해야 되는 거네. 제 생각인데 연쇄살인범들은 그게 있잖아요. 트로피. 피해자의 물건을 보면서 아니면 현장을 가본다든지 하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새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지금 깜빵이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물건이나. 거기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기억대로 그 피해자들을 그리면서 그때 생각을 좀, 이 새끼, 그지? 그럴 법합니다. 강호순이도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백을 갑자기 왜 했을까? 직접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그게 신기해요. 자백할 내용이 아닌데 자백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궁은 따로 안 했거든요. 7건의 여죄에 대해 자백을 했어요. 그중 한 건은 DNA가 확인됐지만 나머지 6건은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지가 그냥 먼저 자백을 한 거야.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강호순이 자백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과연 우리가 강호순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들 수 있는, 한쪽으로는 그 이익이 뭐가 있냐? 다른 한쪽으로는 그의 감정적, 욕구적 요소를 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두 가지 방면에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익이 없지만 입을 열었거든요. 그건 그의 욕구적,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고요.
강호순 역시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당사자가 마음을 혹시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노력들, 교감이라든지 설득과 같은 방식들이 사실은 재소자, 수용자들의 자백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텐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물증을 통해 제시하는 방법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범행으로까지 가진 않았어도 수많은 호위동성 시도가 있었고 그중 수많은 경우는 사실 실패해서 범행으로까지 나가지 않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혹시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어떤 호위동성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쵸. 이 새끼가 또 까이기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언니를 봤다는 사람이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었다 야. 이제 와서 20년 전 호위동성 권유받은 적 있으신 분 나오겠냐? 아우 너무 늦었다. 뭐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현수막이라도 일단 여기다 걸어놨네요. 이게 현수막이 계속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타나려면 진작에 나타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데 목격자가 또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말해도 될까 말까를 또 고민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노출시켜서 부추겨야 돼. 목격자도. 그런 수단이죠. 박윤미 예비교사가 살해 유기된 사건이 강호순의 범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꺼낸 건 10년 전 이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했던 한 경찰이래요. 목격담도 없고 증거도 없고 분석할 단서도 없고 미궁이었는데 왠지 강호순의 범행과 닮아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뭐 심정은 다들 알지만 존나 커. 증거 하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 이 증거를. 목격자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끝났네요. 예. 잘 봤습니다. 예, 최근 방송이었고 또 관심도가 또 높았기 때문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아 보이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강호순이가 직접 이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 새끼를 원래 연쇄살인범들이 그게 또 있더라고요. 단순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취약한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주면은 또 쉽게 이 얘기를 술술 꺼내는 경우가 많아. 이 얘기는 꺼내면 나한테 불리한데도 그 부분을 건드려주면은 감수하고 술술 떠듭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새끼가 뭐에 약한지를 일단 알아내고 근데 찾으러 가냐? 일단 만나게도 안 해주는데 뭐 어떻게 이 새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캐내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 충격적이네. 강호순의 남은 죄. 강호순 좀 잊혀진 사람이에요. 한번 또 여론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1417회 봤고요. 살인자와의 동승, 가평 예비교사 유기사건이라고 합니다. 방송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또 신선했죠? 새로운 또 가설을 제기하는 좀 이런 건데 굉장히 신빙성 있었고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뭐 다 강호순이라고 생각할 법하네요. 그죠? 그러면서 중간에도 강호순이 아닐 수도 있다. 가능성이 0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전문가들의 중립을 잡아주는 이런 내용도 나왔고 잘 나온 방송인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재밌게 나온 방송 준비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